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중입니다. 경제개발 60년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후진국 경제개발의 새 길을 내다 라는 것이 경제개발 60년의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군사정부가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장면 정부가 사실상 5개년 계획을 거의 완성을 해놨었어요. 또 장면 정부는 그전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활용해서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개편을 한 것이었고요. 어쨌든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고투자를 통한 고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투자라는 것은 투자율을 대폭 높이는 거예요. GNP의 22.7%의 투자율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연간 7.1%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했습니다. 50년대의 투자율과 경제성장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자, 이게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50년대의 투자율을 나타내는데요. 투자율은 대체로 10%에서 12% 요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죠? 55년도부터 10%를 넘었는데 12%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1% 정도였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약 2배로 22.7%로 투자율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 이 5개년 계획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여기 지난 실선이 1950년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 주는데요. 대체로 보면 한 5% 내외 요 수준이 50년대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약 7.1%로 성장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7.1% 성장에 무슨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욕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 왜 7.1%냐? 자, 매년 7.1%씩 성장하면 10년이 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상은 사실 일본에서 소득 배분 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계획을 본따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10년 동안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자. 그러려면 매년 7.1%씩 성장하면 되겠다 해서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7.1%로 잡은 겁니다. 이게 무슨 합리적인 타당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면 사실은 성장률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 시간을 아무래도 늘려야 되겠죠. 공부 시간을 똑같이 하는데 공부 성적은 확 오른다.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하면 성장률은 일단은 높아집니다. 바로 그러한 구상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구상은 1950년대 내지 1960년대 초에 개발경제학, 경제발전론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당시 개발경제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자본투자 모형이다 라고 합니다. 또는 자본결정론, 자본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자본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본근본주의란 말은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본이 중요하다. 이런 게 되겠고요. 이거를 수학의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y는 ak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y가 국민소득이에요. k가 뭐냐면 자본 스톡이에요. 그 사회에 물적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당시에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 때고요. 이때는 물적 자본입니다. 이 물적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k가 커지면 y도 커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a는 상수예요. a는 어떤 계수. 그러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뭐냐? 자본 스톡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진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많은데 자본 축적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자본 축적만 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서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자본 스톡을 늘린다는 게 뭐냐면 투자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서
고성장을 이룩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담긴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참신한 것도 아니고 당시 개발경제학, 경제발전론에서 흔히 논의됐던 것들을 한국에 적용했을 뿐이고, 게다가 이 목표치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 50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100점 맞겠다고 하는 식으로 투자율을 2배로 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본의 계획을 본따서 10년 만에 우리도 2배로 만들자. 여기서 나온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5개년 계획 자체는 하등 뭐 대단한 게 없었습니다. 자, 1962년 1월에 이렇게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바로 이 실행에 나섭니다. 이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서독 이탈리아와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해요. 자, 이게 그에 관한 신문 보도인데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의 5개년 계획 지원을 확실하게 약속했다는 거고요. 4개의 산업에 우선 투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독 이탈리아와 향후 경제 협력을 활발히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건데 이상한 거 없나요? 당시 한국 경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원조였고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 사실상 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막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크게 협조를 안 해주니까 서독 이탈리아라는 새로운 어떤 협력선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2월에 가면 울산공업센터에 기공식을 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울산공업단지에 원형이 된 건데 이때는 정유화, 석유화학, 비료, 철강공장 이렇게 짓기로 했습니다. 4월에는 이제 부정축제 혐의를 받는 기업인들에게 한국 종합제철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합니다. 이들이 철강공장 건설 작업에 나서게 하고요. 5월에는 미국의 벤플리트 민간경제사절단이 내한합니다. 벤플리트는 6.25 전쟁 때 유엔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민간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내한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제철공장, 합성수지공장의 건설에 합의를 했다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앞으로 협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또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 일면 톱 어마어마하게 크게 뽑았죠. 화폐개혁 10환을 1원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원화, 이 원화가 요때 1962년 6월에 나온 건데요. 화폐개혁은 미리 공지를 해놓고 하는 게 아니죠. 비밀리에 준비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6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6월 9일 날 밤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화폐개혁은 왜 했느냐?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업인들이나 부자들의 집 장롱 속에 현금이 많이 있으리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화폐개혁을 하면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은행으로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거액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에 강제 저축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집에 거액의 화폐를 장롱 속에 숨겨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밖으로 나온 거액 자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자 동원책으로도 실패했고 이 화폐개혁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안 하고 비밀리에 추진을 하다가 그 일주일 전에야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개혁은 단순히 10환을 1원으로 바꾼 디노미네이션이라 그러죠. 액면을 축소한 그걸로 그쳤습니다. 어쨌든 6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7월에는 외자 동원책으로 민간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자 원리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또 민간 기업이 민간 차관을 들여올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까지 해주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됐던 건데 이건 다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962년에 총 고정자본 형성률, 이게 투자율인데 13.9%가 됩니다.
그 전에 50년대에 11%, 12%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의 14%에 육박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역대 최고 기록을 쓰게 되고요. 소비 지출도 GNP의 84.3%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실제로 1962년에 수입 초과액이 3억 6,7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1962년에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가 갑자기 과도하게 확장, 팽창한 겁니다. 자, 1962년에 과도한 확장, 팽창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바로 새나라 승용차인데요. 이게 제1호예요. 새나라 승용차로 생산이 됐고 2호, 3호, 4호 이렇게 이제 줄지어 있는 겁니다. 이걸 구경하러 이 러닝 셔츠만 입은 아이들이 여기 잔뜩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이 자동차는 좀 안 맞죠? 여기 뭔가 헐벗은 모습인데 자동차는 지금 스타일은 좀 올드하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매끈하게 생긴 신형 자동차들입니다. 이건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블루버드라고 하는 승용차를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닛산 블루버드 승용차의 부품을 그대로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새나라 자동차 공장에서는 단순 조립만 한 겁니다. 부품도 너무 잘게 수입을 하면 그 조립하는데 어려우니까 부품 뭉치, 여러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큰 뭉치로 수입하게 됩니다. 이걸 세미 녹다운이라 그래요. 녹다운이 분해인데 반분해한 거를 수입해서 단순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승용차입니다. 사실은 그냥 수입하는 게 더 싸요. 부품으로 분해되어 있는 걸 수입을 해서 그걸 여기서 조립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를 수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뭐 자동차 공업을 만든다, 육성한다 라고 하면서 이 새나라 승용차를 생산을 한 건데 이건 순전한 외화의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62년에 이루어졌던 과도한 확장, 팽창의 한 단적인 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따라서 증가하고 물가는 오르게 되죠. 62년에 10.6% 올랐고 63년에는 더 올랐어요. 21%나 올랐어요. 1년 사이에. 무엇보다도 외환보유고가 급감했습니다. 자, 1960년대의 외환보유고를 잠깐 살펴보면요. 외환보유고 액수가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라서 2억 달러예요. 1961년 말에 2억 달러였어요. 62년에 1억 6,700만 달러로 줄고 63년에 1억 3천만 달러로 줍니다. 뭔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많이는 안 줄어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외화 부채가 계속 늘었어요. 7천만 달러였던 것이 1억 달러로 늘었고요. 외화 순자산은 1961년에 1억 4천만 달러였던 것이 1963년이 되면 2,500만 달러로까지 떨어집니다. 그 후에도 2,800만 달러, 뭐 이 수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건 외환 고갈 상태죠. 바로 외환 보유고가 급감해서 외환 위기에 직면했다 하는 겁니다. 1962년에 이렇게 과도한 팽창을 해서 물가는 뛰고 외환 보유고는 급감하고 누가 봐도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1963년이 되면 상당한 진통 끝에 전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이 박정희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무모하다 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원조를 깎는 거예요. 63년이 되면은 한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겁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면 깎은 원조를 나중에 따로 주겠다 하는 거였고요. 63년 말에 가면 이제 환율도 인상하라 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크게 보면 미국은 경제 안정화와 그리고 시장 자유화 이 방향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규율을 하는 거예요. 훈육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 스스로도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규율을 하고 나서니까 예산을 감축합니다. 63년도 예산은 이미 62년도에 편성이 돼 있겠죠. 증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63년에 와서 예산을 감축해요. 예산을 실제로 줄이고 또 63년 중에 6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63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거의 동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보면 뭐 아까 나왔지만 투자를 20%씩 하면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개년 계획에 축소 수정 여기 들어가고 또 함부로 수입하지 못하게 수출 실적이 있어야만 수입권을 허용하는 수출입 링크제라는 것을 수출입을 연계시키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 실제로 재정 긴축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요 막대가 재정 지출입니다. 재정 지출을 보면 60년에 비해서 61년 늘었고 62년에 크게 점프했죠. 바로 이게 1차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정부 재정 지출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63년이 되면 원래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서 재정 지출액이 줄었어요.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64년도는 약간 늘었지만 62년, 63년 바로 그 수준입니다. 즉 63년과 64년에 엄청난 재정 긴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65년, 66년 가면 다시 크게 늘어나요. GNP 대비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출을 GNP로 나눈 이 비율을 보면 역시 62년에 많이 높아졌죠. 30%가 넘었어요. 그랬다가 63년에 크게 떨어집니다. 20% 좀 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64년에는요 20%도 안 됩니다. 더 떨어져요. 그랬다가 그 이후 완만하게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63년, 64년에 얼마나 재정을 강력하게 긴축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재정 지출을 줄였나 보다 하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공무원 봉급도 동결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지만 63년도에 물가가 20%나 올랐어요. 공무원 봉급이 동결됐는데 물가가 20% 오르면 소득이 20%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63년, 64년 이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당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력을 넣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이에요. 광화문에. 그 옆에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물이고요. 원래는 쌍둥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960년대 초에는 유섬이라고 하는 미국 원조처의 건물이었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이 미국 원조기구가 유섬 코리아인데 이 유섬의 처장이 있습니다. 이 처장은 대사보다 직급이 낮아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62년 2월에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미국의 킬렌 유섬 처장이 면담하는 모습입니다. 1차 5개년 계획 막 발표했을 때죠. 이때는 한국 정부가 미국 말 안 들을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사무실 안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통역관이고요. 이 사람이 킬렌 처장이에요. 딱 봐도 강성 스타일의 인물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보면 그다지 뭐 화기애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인상을 쓰고 있고 박정희 의장도 굳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년 뒤의 사진이 또 있어요. 이 킬렌 처장이 월남에 대한 미국 원조기구의 처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4년 7월에 이임 인사를 받았어요.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박 대통령이고요. 아까 군복 입고 있던 사람입니다. 역시 통역관이에요. 여기 가운데 배석해 있는 사람이 이후락 씨입니다. 당시에는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의 킬렌 처장인데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담배를 피우고 있죠. 그리고 몸을 비틀고서 다리를 꼬고 있어요. 물론 박 대통령도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미국의 대사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맞담배를 피거나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맘먹는 거예요. 미국 대사보다도 오히려 직위가 낮은 이 유섬의 처장이 박 대통령과 이렇게 삐딱하게 마주 앉아서 맞담배 피고 다리도 꼬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당시 강력하게 압력을 넣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64년 1월이 되면 박정희 정부는 5개년 계획의 보완 계획을 발표해요. 경제 성장률을 7%로 잡았던 것을 5%로 낮춥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했던 투자 사업들도 많이 줄여요. 그런데 63년 말에는 아주 또 중요한 일이 진행이 됐어요. 바로 민정이양입니다. 사실은 넘겨준 건 아니고 박정희 군사정부가 민간정부로 전환을 한 거죠. 선거를 통해서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1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까스로 이겼다 합니다만은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 씨에게 15만 표 차라는 정말 아슬아슬한 표차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요. 미국 정부가 이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63년 말 이후부터는 한미 관계가 상당히 매끄러워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제 긴축을 하는 건실한 정부가 됐을 뿐입니다. 원래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경제 개발을 하려면 역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긴축을 했어요. 그럼 경제 개발을 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겁니다. 바로 수출의 발견이에요. 자, 수출을 발견한 이는 정부는 아니고 원래는 기업가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민간 기업가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 기업가들의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지금의 전경련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데 이 한국경제인협회가 수출 입국을 제창합니다. 그 해방 후부터 활동한 기업가로 무역업 출신의 전택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택보 씨가 제일 먼저 사실은 수출 제일주의 이런 것을 제창을 했고요. 또 한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기업인들도 그에 따라서 수출 제일주의 이런 걸 제창하게 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1963년 3월에 수출산업촉진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돼요.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산업촉진위원회의 발회식입니다. 창립식이죠. 3월 7일에 있었던 건데 이때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이 수출산업촉진위원회 자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기보다는 어쨌든 수출 입국으로 뭔가 수출이 중요하다 하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는 것 중에 하나로서 수출산업촉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는 4월부터 기업인들을 모아서 수출산업조사단을 일본, 홍콩 이런 등지에 파견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수출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본따서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거죠. 돌아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그리고 63년 6월에는 수출공단을 만들어 달라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정부가 그걸 받아서 64년도에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설립합니다. 바로 구로공단을 만드는 거예요. 구로공단이에요. 자, 이건 1976년도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1공단은 1967년인가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수출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1960년대 전반에 수출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1960년에는 4천만 달러가 안 됐어요. 1961년에 거의 4천만 달러. 그러니까 늘긴 늘었지만 50년대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고, 더구나 공산품은 500만 달러 해서 전체의 10% 약간 넘는 그런 정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62년에 거의 6천만 달러가 되고 63년에는 8천만 달러가 넘어섭니다. 64년에는 1억 1,900만 달러를 넘어서요. 정부가 수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에 수출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섬유 의료 중심으로 해서 공산품 수출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수출을 인지해서 64년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 보면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증대는 혁명정부 하에 특기할 만한 발전이다 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공산품 수출이 63년에 늘었다는 거죠. 이게 자기네 업적이다. 그런데 정부는 1963년에만 해도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증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출이 증가하니까 나중에 이게 우리 업적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64년에 이렇게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나니까 바로 65년에 들어와서는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을 정부가 수립하게 됩니다. 이미 64년에 상공부가 수출진흥종합시책 이런 걸 발표해서요.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3억 달러까지 수출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64년 11월 말에 수출 1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하고요. 그러니까 65년 1월에 대통령 연두교서에 수출이 국정의 3대 목표 중에 하나로 격상됩니다. 증산, 수출, 건설 이런 목표가 나오게 돼요. 자, 동아일보 65년 1월 16일자인데 새해 목표는 증산, 수출, 건설 이렇게 일면 톱기사로 뽑혔습니다. 박 대통령 연두교서 이렇게 돼 있어요. 64년은 어떨까요? 64년 1월 10일인데 박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대화 위한 혁신운동 재창, 민생 문제를 우선 해결, 정치 정화, 사회 청신, 경제 검약, 증산 이룩. 한마디로 포인트가 없죠. 수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65년이 되면 증산, 수출, 건설해서 수출이 국정의 목표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사학계에서는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의 확립 국면으로 봅니다. 그리고 65년 1월부터는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매월 개최합니다. 박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중간에 몇 번 빠졌어요. 한 서너 번 회의를 안 하거나 박 대통령이 피치 못하게 빠지거나 나머지는 모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5년 초가 되면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이 확립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은 박정희 정부가 발견하고 개척한 거예요. 민간 기업이 먼저 수출 입국, 수출 제일주의를 제창했다 그랬어요. 민간 기업이야 당연히 수출을 해서 돈을 벌자라고 해서 내가 지금부터 수출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관료들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치가 특히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그 길을 새로 개척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100년 전쟁에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좌익 역사 홍위병 단체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12년에 이승만 편, 박정희 편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싸잡아 깎아내리는, 싸잡아 공격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럴듯하게. 이 100년 전쟁의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영상에서는 이 수출 지향 공업화 혹은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은 미국이 가르쳐주고 실행해 준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챈 거다. 도둑질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보세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아담이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것을 한국에 가르쳐주고 만들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한범 씨라고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구하는 그 정치사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2006년에 냈는데 이건 박정희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논증을 했고요. 저도 논문을 좀 써봤는데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 계속 주문한 것은 균형 재정을 달성하라든가 통화 증발을 억제해라. 경제 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유시장 환율을 도입하라. 이건 자유시장화예요. 이런 걸 요구했지 뭐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 개발을 하라라고 주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63년도 말에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를 한 것도 보면은 미국도 한국의 수출 증가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가 증산, 수출, 건설 이렇게 내걸었던 것은 오로지 박정희 정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장기영 경제팀의 성립이에요. 장기영이라는 인물이 경제개혁원 장관에 임명이 된 건데 바로 1964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1964년에 뭔가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의 수립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 무렵에 경제개혁원 장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경제개혁원이 만들어진 것이 1961년 7월인데 1964년 5월이면은 3년도 안 됐잖아요. 장관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
반년씩도 못한 거죠. 6개월씩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64년 5월에 들어오면 장기영 씨가 되고 나서 67년 10월까지 3년 5개월 봉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충훈 부총리가 2년은 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학열 부총리가 3년은 좀 안 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1년 반 이상, 길면 3년 5개월씩 장관으로 부임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장기영이라는 인물이 아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입니다. 자, 이건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에요. 장기영 씨죠. 일제하에서는 설린상업학교를 나왔고요. 조선은행에서 근무를 했어요. 해방 후에도 조선은행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조선일보 사장도 했고 그러다가 나와서 한국일보를 창립했습니다. 한국일보사 사장으로 있다가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체구가 작고 좀 다부진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장기영은 거구의 좀 두툼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별명이 왕초예요, 왕초. 보스 기질이 대단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고 또 다른 별명으로 불도저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도저라는 게 뭡니까? 밀고 나가는 거죠. 장애물을 밀고 큰 흙을 퍼 나르고 뭐 이런 게 불도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장기영 씨에게 상당한 권한을 줬어요. 경제팀의 수장인데 자, 경제기획원 장관 말고 재무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뭐 최신부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상공부도 있고 여러 장관들이 있잖아요. 일하다가 뜻이 안 맞아요. 장기영 부총리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안 맞으면은 장기영 부총리가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2명이나 갈린 적이 있어요. 자, 경제기획원 장관은 뭔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자꾸 확장 정책을 쓰게 돼 있는 거고 재무부 장관은 국가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긴축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이 경제정책 추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60년대에만 해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휘하의 장관들에게 상당한 결정권, 자율권을 주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기영 부총리가 킬렌이죠. 그 미국 유섬 처장과 만나서 협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통역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경제팀이 만들어진 것. 이거 역시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이 확립이 돼서 그것이 추진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자, 이분은 드와이트 퍼킨스라고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교수였던 분입니다. 개발 경제학, 경제 발전론 분야에 아주 저명한 교수고 특히 동아시아 경제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KBS에서 2015년에 세계 석학기본 대한민국 경제 100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분명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3세계 국가는 수입 대체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그때는 아무도 한국의 수출 주도 전략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후진국은 공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인데 후진국은 공산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 개발을 해나간다, 공업화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당시에. 후진국은 뭔가 농산물이라든가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그 돈으로 국내에서 쓸 공산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당시 경제학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게 바로 수입 대체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입 대체 전략이 경제학계에서 주류적인 견해인데 한국이 아주 이상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공산품을 수출해서 경제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러니 아무도 한국의 수출 주도 전략을 칭찬하지 않았고 한국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성공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후진국 경제 개발의 새 길이다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칭찬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만 한 건 아니고 대만도 같은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을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는 논의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70년대 말 80년대 특히 1990년대에 한국과 대만의 성공 사례를 다루는 성공 경험을 분석한 책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처음에 확립한 게 1964년, 65년경이고 그때는 아무도 한국의 이런 공업화 전략을 칭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소득 수준과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데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원가가 계속 올라감으로써 후진국들이 생산할 여지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한국과 대만만 포착한 겁니다. 세계에 여러 후진국들이 있는데 아무도 공산품의 수출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착안하고 그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 이것이 한국과 대만의 성공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후진국 경제개발의 새 길로서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을 박정희 정부가 수립하는, 확립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